네, 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편사 편입문술학원 그리고 위드스타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5월 16일 월요일 경찰대학교가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과 함께 언어논리 예제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를 4월 달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공개가 미뤄져가지고 내심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완성도 있게 만드느라고 경찰대학에서 많은 공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논리 예제 문제, 샘플 문제가 25문제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시험도 확정이 됐어요. 25문제 60분으로 확정이 됐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오늘 공개된 문제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함께 샘플로 한 2문제 정도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게 지금 문제된 공개고 이 공개된 문제를 그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 유형 및 정답을 같이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여기 이제 유형까지도 이렇게 경찰대학에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 일단은 문항수가 총 25문제에 60문항이라는 거예요. 25문제 60분이라는 거죠. 일단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러니까는 60분에 25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채 3분이 걸리면 안 되는 건데 이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에 100점이 4점씩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문제당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세부적인 거를 보면 총 25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대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언어이해,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종합 판단. 자, 먼저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정보 파악, 추론, 이해, 중심 내용 찾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독해고요. 리트, 법 확정성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언어 이해에 해당하는 건데 전통적인 독해 문제는 위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총 7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가 뭡니까? 전통적 독해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 일반적인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추리 추론, 논리 퍼즐, 귀납 추론, 일반화 통계 추론, 유비 추론, 가설 추론, 인과 추론, 실험 결과 해석, 결과로부터의 추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과학 추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리트, 법학적성 시험 추리 논증에서 많이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논증 비판, 주장평가, 논증 분석, 논증 평가, 강화 약화 이것들은 전부 다 논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은 주로 어떤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이냐면 리트 추리 논증에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언어 이해가 아니라 추리 논증에서 출제되던 유형이 무려 8번부터 20번까지. 자, 아까 독해가 몇 문제였어요? 7문제였죠? 제가 논리라고 할게요. 이 논리 문제가 무려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시험 과목명이 언어 논리죠?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측면보다 논리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냐면 논리학 공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논리학적 기초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있는 5문제가 뭐냐면 장문 독해 유형이에요. 이제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예고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리트 언어이해보다는 행정고시 PSAT에 유사한 형태로 출제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리트 언어이해와 행정고시 PSAT의 차이점은 뭐냐면 리트 언어이해는 1지문 3문항의 장문이고요.
행정고시 피셋은 1지문 1문항의 단문 독해라고 할 수 있는데 5문제가 하나는 1지문 2문항, 하나는 1지문 3문항의 장문 세트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오히려 리트 언어이해와 행정고시 피셋을 조금 결합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세트 문제 보여드리면 맨 뒤에 20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자, 21번부터 22번까지죠. 뭡니까? 1지문 2문항의 장문 세트형 문제 출제했고요. 그 다음 23번부터 25번까지는 제시문이 더 길죠. 1지문 3문항의 완전 리트 유형으로 장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문 독해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경찰대에서는 종합판단이라고 했어요. 종합판단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무슨 독해? 장문 독해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출제 기조에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총 25문제 중에 10문제가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40%에 해당하는 문제가 과학기술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찰대가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출제는 언어논리 예고안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40%라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과학기술을 출제한다는 것은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어논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학기술 소재 제시문에 대한 공부도 매우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문 독해도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보다 논리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 과학기술 지문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 형태의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논리 시험이고 과학의 비중이 높다.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출제 기조를 경찰대가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언어 이해 중에서 제가 조금 어렵고 중요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문제 2문제를 먼저 샘플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머지 추리 논증, 논증 비판, 종합 판단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략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리고 우리 곧바로 경찰대학교 예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잠깐 유튜브를 일시정지 하시고 시간 구애받지 말고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읽어보면 일단 제시문이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하나의 제시문이 있고 문제는 다음 글과 부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일치 문제죠. 주제는 과학적 측정에 대한 거예요. 측정이라는 것은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연구하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가 계십니다. 바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장하석 교수님이 있고 그분이 이 과학적 측정에 대해 쓰신 책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기술 소재 개념이고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먼저 문단 단위로 넘버링을 합니다. 이렇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자,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야 내용 일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측정은 자, 시계, 저울, 온도계와 같은 장치를 써서 사물의 물리 측면을 숫자로 읽어 나타내는 것이다. 측정의 핵심은 수치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연과학이 다른 과학들의 견주어다 빨리 자라나게 된 것은 측정 장치를 써서 사물의 속성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은 수치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물의 속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을 수량화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모든 수량화가 곧 측정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량화와 측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량화 중에서 뭐도 있다는 거예요? 측정이 아닌 수량화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믿음에 믿음직함을 주는 일은 수량화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측정이 아니고 해석이다. 정리하면 모든 수량화가 측정인 것은 아니다. 측정은 수량화이지만 수량화는 측정이 아니다. 즉 수량화와 측정은 동일시할 수 없다.
자, 제가 여기 형광펜을 쳤는데 왜 형광펜을 쳤냐면 이것은 반드시 선지화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 선지에는 분명히 이거와 관련된 진술이 출제 원리상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해 문제, 일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시문을 읽으면서 선지에 대한 예측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측정이 그냥 경험, 관찰, 실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 과정을 측정하게 하는 조건은 그것을 거쳐 세 개의 물리 측면이 수량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측정이 다른 경험, 관찰, 감각과 다른 점은 자, 여기 보시면 측정이 우리가 느낀 바를 수량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수량화는 수량화인데 느낀 바. 자, 느낀 바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보고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 얼음에다가 손을 대어보고 차갑다라고 느끼는 것. 이 느낀 바는 주관적인 건가요? 객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주관적인 거죠. 그럼 측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주관적인 것을 수량화하여 무엇하는 과정이다? 바로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사물의 자연과학은 수량화를 통해 이해하는 바 있고 측정은 자연과학의 바탕이자 뿌리다.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과학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서 이 문단에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1300년 전후의 수량화 혁명은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낳은 씨앗이었다. 그러면서 갈릴레이는 낙하 운동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데 성공했고 데카르트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공간의 좌표 안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으로써 수량화했다. 무엇으로 수량화했다? 그림으로써 수량화했다. 그에 따르면 물체를 그렇게 그릴 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대상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뉴턴의 수학 원리를 낳는 출발점이 되었대요. 이게 프린키피아를 말하는 거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 다음 자연과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길이, 시간, 질량, 온도, 열 따위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측정 장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선행하는 거예요? 측정이 선행하는 거예요? 측정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해해야 측정할 수 있다와 같은 식의 선지가 있으면 그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느낄 수 있는 속성, 질, 아까 뭐야? 주관적인 거. 느낄 수 있는 속성, 질로 이어졌던 따뜻함과 차가움을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 이게 뭐다? 바로 측정이다. 그리고 이 측정을 바탕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이루어진다. 선후관계에 주목해야 돼요. 왜? 선후관계를 틀리게 서술한 선지라면 여러분들은 틀린 선지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온도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온도계는 뭡니까? 장하석 교수님의 책이 온도계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 장치죠. 이것은 측정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 압력, 부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열이 1로 바뀌고 1이 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열의 일부만이 1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안 뒤에 1로 바뀔 수 없는 열의 정도 곧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얻게 되었대요. 잘 봐요. 엔트로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을 무엇을 바탕으로 얻은 거예요? 측정을 바탕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측정이 선행하고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얻는 거예요? 개념을 얻는 거예요. 측정을 바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측정을 바탕으로 개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트로피를 또렷이 이해한 후에 비로소 무엇이 나온다? 온도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자, 이런 거죠. 측정이 먼저 있고 측정을 바탕으로 개념을 얻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 데피니션에 이른다. 자, 그러면 모든 과학의 출발점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측정이라고 볼 수 있고 측정은 모든 과학적 탐구 활동에 선행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윽고 열을 움직이는 알갱이들의 운동 에너지로 이해하고요. 그동안 온도계, 측정 장치를 정밀하게 만들어 거듭하여 실험하고 관찰하죠. 측정 장치를 만드는 일은 곧 물체들의 상호작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 일이다. 측정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해보다 뭐가 선행한다? 측정이 선행한다.
그래서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 물리량과 물리량의 관계를 잘 알게 됨으로써 좋은 측정 장치를 만들 수 있고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귀결된다? 좋은 과학 이론으로 귀결된다. 측정이 과학 이론의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후관계 주의하면서 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1번, 측정은 수량화며 수량화는 자연과학의 뿌리라고 했는데, 자, 측정과 수량화는 동일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모든 수량화가 측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량화가 자연과학의 뿌리라고 한 적이 없고 2번 문단에 보시면 뭐가 자연과학의 뿌리다? 측정이 자연과학의 뿌리다. 그 다음 1문단 모든 수량화가 측정은 아니다. 1문단과 2문단 종합하면 틀린 선지가 되죠. 2번.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로 진술했죠. 관찰과 실험은 자연과학의 바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이 자연과학의 바탕이죠. 틀린 선지고요. 3번. 뉴턴 과학에서는 오직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위에 보시면 뉴턴 과학은요. 딱 한 문장의 진술이 돼요. 이거예요. 그의 이 원리는 나중에 뉴턴 과학의 수학 원리를 낳는 출발점이 되었다. 3문단에서 진술이 되고 있는데 그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데카르트의 원리인데 그릴 수 있는 것만 수량화할 수 있다. 그릴 수 있을 때에만 물체를 이해할 수 있다죠. 뉴턴 과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라는 얘기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그런 정보는 없어요. 3번도 3문단에 따르면은 알 수 없는 진술이죠. 단지 데카르트의 이러한 원리가 뉴턴 과학에 영향을 주었다를 알 수 있지 뉴턴 과학에서 정확히 무엇을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파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4문단 이게 정답이죠. 4번 데카르트는 좌표기 안에 그릴 수 없는 것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정답의 근거가 버티고 있네요. 나아가 그는 그와 같이 그릴 수 있는 대상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고 했으니까 4번 3문단에 딱 나와 있는 정답 되겠습니다. 5번 자 이게 이제 선후관계를 바꿔 쓴 선지예요. 온도계를 정밀하게 만들므로써 엔트로피를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엔트로피는 뭐죠? 자연현상이 아니고 개념이죠. 개념은 무엇 다음에 오는 거예요? 측정 다음에 오는 거죠. 개념은 측정 다음에 오는 거고 측정의 대상이 아니죠.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바탕으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인과적 선후관계를 완전히 잘못 진술한 선지니까 틀리죠. 3문단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과학 지문의 특징은 매우 많은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화해서 읽고 특히 선후관계를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선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문제를 가볼 거냐면 자, 이런 언어 이해형 문제 중에 우리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가 논리적 실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찰대학에서는 언어이해 범주로 넣어놨는데 보시면 단순 독해가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라서 우리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유튜브를 일시정지하시고 요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좋아요. 10분이 걸려도 좋으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해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대화의 내용에 참일 때 규칙 3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규칙 3을 추론해봐라. 자, PAO로만 된 단어에서 새롭게 단어를 구성하는 규칙으로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규칙을 적용하는 순서는 없으며 규칙은 원하는 만큼 거듭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규칙 1도 계속 적용되고 규칙 2도 계속 적용되고 3도 계속 적용되고 4도 계속 적용된다는 말이네요. 1번 단어가 A로 끝나면 그 끝에 O를 첨가하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A라고 한다면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PAO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규칙 2번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P 다음에 오는 철자 또는 철자들을 중복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곧 P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P별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별은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럼 가령 P가 있으면 뭐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PA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PA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PAA도 만들 수 있고 PAAA도 만들 수 있고 PAAAA 이거를 P 뒤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붙이고 싶은 거를 무한 반복해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A를 반복해도 되고 뭐 O를 반복해도 되고 다 가능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규칙 같아요. 문제 풀 때. 규칙 3은 뭔지 모르고 우리가 추론해야 되고 규칙 4. 단어에 O가 있으면 이를 없앤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자, 가령 POO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그냥 P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규칙을 다 이해했어요. 근데 영수는 이 규칙을 적용해 PA에서 뭐가 만들 수 있다? PA를 통해 POAAO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자, 그런데 경이 P5에서 PAAA를 만들 수는 없구나. 뭔 안 된대요? P5에서 PAAA는 안 된대요. 아,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P에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P 다음에 오는 철자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 P에서는 PA를 바로 만들 수가 없고 자, 뭐가 가능한 거냐면 죄송합니다. PA가 있으면은 뭐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PAA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A를 계속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 규칙 2번이죠. 그러니까 P 다음에 내가 붙이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P 다음에 어떤 철자가 왔을 때 걔를 계속해서 붙일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네요. 자, 그리고 영수는 PA에서 POAAO를 만들 수 있다 그랬고 경희는 PO에서는 PAAA를 만들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주관식으로 생각해서 규칙 3에 뭐가 올지를 추론하려고 한다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 1, 2, 3, 4, 5번.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수는 P에서 POA를 만들 수 있다. 경희는 P5에서는 PAAA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만들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만들 수 있다라는 얘가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규칙들을 사용을 해서 PA에서 POAAO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PA에서 뭐를 만들어 보고 싶다? POAAO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일단 A 뒤에 O를 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규칙 1번이 있으니까 O는 나중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P와 A 사이에 이 O를 붙이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규칙 2에 의해서 PA로부터는 뭐를 만들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AA도 만들 수 있고 A를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더 붙일 수도 있고 더 붙일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선지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어에 AAA가 있다면 이 대신 O를 쓴 단어를 만들 수 있대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대요? 얘를 O로 바꿀 수 있대. 그럼 뭐가 돼요? P, O, A, A가 되죠. A 세 개는 O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규칙 1에 뭐라고 돼 있어요? A로 끝나면 뭐를 붙일 수 있다? O를 첨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P, O, A 뭐를 만들 수 있네? O를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은 2번 선지를 규칙 3에 추가를 시키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영수의 발언처럼 POAAO를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뭐를 확인해 보면 되냐면 P5에서 PAAA를 만들 수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네요. 요게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네요. 자, 그런데 A를 붙일 수 있는 규칙이 1, 2, 4에 없죠.
P5에서 규칙 2에 의해 뭐는 가능하냐면 P5, 5도 가능하고 5, 5, 5도 가능하고 계속 가능한데 이 반복되는 5를 A로 바꿀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해요. 가령 선지 3번 같은 규칙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선지 3번이 규칙 3에 있으면 P5에서 PAA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 수 없다며. 그럼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 2번을 규칙 3에 집어넣으면 1, 2, 3, 4 중에 P5에서 5의 반복에서 A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없으니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면 2번이 정확히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해설은 알겠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2번이 답인 것을 알고서 사후적으로 풀이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추론을 한 거냐면 2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추론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 우리 PA에서 POAA5를 만들어 보자. 그럼 관건은 PA 사이에 5를 낑기는 거다. 그거를 낑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규칙 2에 의해서 A는 계속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반복되는 A를 5로 바꿔줄 수 있는 규칙이 있으면 되겠다. 그 규칙이 봤더니 선지 몇 번이더라? 2번이더라.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시문의 조건과 선지의 내용을 합을 맞춰보면서 끼워 맞춰보면서 풀어나가면서 마치 퍼즐을 짜맞추는 과정처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논리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전 스킬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무슨 독해를 잘한다고 푸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라고 푸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상황에 자주 여러분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논리 문제의 출제 비중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유형인 언어 이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 2개를 해설을 했는데 둘 다 만만치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공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라면 만약에 언어 논리를 강의를 통해 공부하신다면 이런 논리라든지 과학 지문이라든지 독해에 대한 그리고 추론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하고 독학을 통해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출제 기조에 맞는 컨텐츠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추리 추론, 그 다음에 논증 비판, 종합 판단의 해설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 위드스타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